참여주님, 그 소개한 거는 이제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걸 가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항상 그런 데는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양념을 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오늘 저는 이제 어제 영천의 산자연학교라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대구교구에서 정병희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올라와서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기 옆에 세미나실에서 이제 좀 쉬면서 제가 수호천사님에게 기도를 좀 했는데 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려다녀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줄 거 다 미리 선불로 줬는데 죽을 때까지 해라 그랬더라고요. 또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말 토요일 오후인데 좋은 시간을 또 이런 곳에 배려한다는 것 자체도 수행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수행이라고 그래 수행이란 말을 해석이래. 그래서 조금 뜻밖이었어요. 수행이란 말을 또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왜 요즘 같은 때 수행이란 말을 꺼내면서 특강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자기가 사는 대로 결론을 맺게 되고 그것을 자기 신념화하고 그래서 그 신념화를 또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톨스토이의 어록들을 모아서 정리를 우리 마을에서 저녁에 저녁 기도 시간에 독서를 했죠. 독서를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성밀도에 있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성장 책에서 이렇게 보는데 단조로운 것 같고 또 계속 반복되니까 매일 차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양성을 좀 갖춰볼까 해서 톨스토이의 사상과 믿음을 정리를 해서 저녁 독서에 적합하도록 편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 3가지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이런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대한 사람들 늘 질문하는 사람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있는 것이죠.
큰 질문을 하면 큰 대답이 있는 거죠. 대리스님의 큰 각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산다, 질문한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법, 하느님의 법에 각해서 따르면서 사는 우리들의 처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양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의 일상적 신앙생활과 또 현대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 수행이라는 그런 화두가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제야 이제 우리 이시도르 형제께서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별도로 개념 짓는다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질문하는 것들, 또 공동체가 그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을 조금 소개를 하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의 책상이 돼서 생각의, 사유의 그런 계기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수행 그러면 이제 출가라는, 종교에서는 출가라는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자기 삶에 대한 부정에서 나오는 거다. 내 삶의 만족, 현상에 대한 만족 속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할 이유가 굳이 없다. 그냥 행복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행복해 하면서 지내기로는 뭔가 아니다. 그랬을 때에 내 사유에 걸려든 현상적인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질서를 바꾼다, 무엇을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 이런 하나의 이탈적인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제 출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가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부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을 했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삶에 대한 부정성은 출가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정성에 대한 대치, 대안, 이런 것을 찾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이런 수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제 자신의 생각부터 이렇게 좀 본다면 상당한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시대마다 주목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저항과 운동에 주목할 때 그런 시대가 이제 있고, 또 성찰을 주목하는 시대가 있어요. 일단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독재 정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화 과정,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항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때는 저항의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의 응답이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이 시대를 살아있게 했죠.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의 특징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일단의 그 하나의 매듭을 짓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든가 남북의 이런 또 개선,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시대라. 그런 시대에는 이제 성찰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정상인가 하는 그런 성찰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그 민주화를 이루고 또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발전을 이룬 것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뒤집어 놓은 모습으로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추구했던 그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했던 발전, 이것은 무슨 방향이 좀 잘못돼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찰을 주목한다 하는 시대에는 기초가,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이나 운동이라는 것은 목표를 시스템의 개조로 놓는 것이죠. 제도가 인간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그런데 바꿔놨는데 바꿨으면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나타난 세상이 좋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시스템만을 탓해서는 결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상세계 내지는 현실적인 복지라든가 공리라든가 평화로운 삶,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와 연관돼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저항과 운동을 이끌어온 그 힘은 지성의 활동, 지성인들이 주도된 활동에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참 이제 작년 이영희 교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신 부음을 듣고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도 한국의 이제 지성이 눈 감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 이영희 교수라든가 그런 많은 분들을 대표로, 그런 분들을 대표로 하는 이 지성들의 세계가 이렇게 그 운동의 결실과 함께 무엇인가 어떤 그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하는 데까지 기여가 됐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성에 결합되어 있는 많은 운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일단의 그 운동 세력들이 시스템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회 제도라는 것이 좋아지지 않았다. 운동이 해체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됐죠. 한 팀은 정치 쪽으로 이제 빠진 팀이 있고, 또 어떤 팀은 이제 기업이라든가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갔을 뻔한 그런 삶대로 가고,
나머지 세 번째 팀은 생태, 공동체, 환경 등등의 새로운 운동을 찾아서 갖고 그런 이제 세 가지 갈래로 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또 지방자치 등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운동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그런 기능을 좀 충분히 해주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 중에 절반은 또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지배세력인 정당에 들어가서 그 논리에 충실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성과 지성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제 자신도 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많이 배웠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성각적 행동을 하면서 사는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종국적으로 결국은 뭐 금배지 하나 달고 싶은 것에 그 모든 것을 그런 다른 코스로 잡아서 그걸 추구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좀 반발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신뢰가 많이 이제 무너진 그런 측면이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발전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도 경제를 내걸고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마치 국민들은 우리의 그 경제를 복구시켜주는 내지는 새롭게 이끌어주는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만난 듯이 묻지마 선출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다음 이렇게 막 이명박 대통령 정부 하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엉망이 돼버린 것을 보고 다음 대선 무렵에는 이 도덕이라는 것이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윤리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그런 세계가 이 국가를 세우는데 중요하다는 이런 하나의 그 성찰적 화두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단 한 사람도 어떤 국민 도덕과 윤리와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후보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정치한 사람들은. 그럼 무슨 생각이냐? 국민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끝까지 경제만 물고 늘어지면 어느 정치인도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이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제 시스템이 좀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제조업을 살리고 수출을 해서 무역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뭐 성장률을 높이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경제 체제 속에 우리가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그 경제 발전 세계화의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종국에는 뭐 금융자본이 있고 그 뒤에는 뭐 유태인들이 있고 뭐 아슈케나지 출신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를 단일화시키는 그런 체제고, 그 단일화시키는 체제의 어떤 결정들, 뭐 은행키가 뭔 결정을 한다, 누가 뭘 한다, 어떤 결정도 이 대한민국 단양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모든 영향.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전체적인 제도만 있고 힘만 작용하고 있고 사람이 없지 않냐. 그 힘이라는 거, 제도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위한다는 삶이라는 게 뭐냐? 없지 않냐? 그것을 이제 어떤 개인의 박탈감 이런 것들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고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 거기서부터 제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세계 전체가 긍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찰을 하니까 그때 질문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시스템에 맡겨서 제도로부터 찾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온전히라도 챙기려면 내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수행이라는 전체적 묶음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공동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세계가, 저희가 이제 산의 마을 이렇게 한지 7년, 8년 됐는데, 그 산의 마을 사람 자체가 아직 기초도 제대로 잘 안 닦여지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기초가 안 닦여질수록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자문자답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 수행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질문과 대답 이런 것은 마을 안에서 실질적으로 질문되고 실천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마을의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깊이 질문하고 근본적인 것을 묻고 하는 쪽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를 쉼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는 커뮤니티라는 말보다 쉼터라는 말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라는 말이 너무 이제 일반적이고 정치적 표현들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요. 또 신학적 의미, 쉼터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난처. 그래서 쉼터라는 것은 항해하는 배가 풍랑에 엉켰을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를 해서 풍랑이 멎을 때까지 정박하는 그런 곳을 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피난 의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현실 도피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니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현실 도피적 성격을 갖는 것이 공동체다.
그런데 그 현실 도피라는 것은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만 도망을 간다. 앉아서 죽을 사람은 도망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어떤 그 주어진 삶에 대한 우리가 이제 철학의 용어로서는 이제 즉자라는 표현이 있고 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자적이다. 이럴 때는 생각 없이 삶으로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내 감정, 내 느낌, 나 반응 그런 것은 이제 즉자적이다 하고 대자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대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영성적인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자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적자적인 삶은 이제 어떤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산다는 것과도 같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대응한다. 그거는 뭐 어떤 반성적 차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의 그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충실성을 갖고 사는 것. 그러니까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적자적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나가는 적자적인 삶, 다가오는 대로 사는. 예를 들어서 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이제 사회 풍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청소년 그 수요자들이 누구이건 간에 그것을 스스로가 그 성 상품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동영상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 시청자가 누구든 간에 그것을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암묵적이고 그러면서 동의를 하고 이런 형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자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야한 동영상이 나타났을 때 뭐 사람이 다 이런 걸 보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뭐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을 뿐인 것이지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합리화하고 암묵적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것이 반면에 대자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거죠. 핸드폰이 나타났다. 집에서 받는 전화를 또는 공중전화에서 해야 되는 전화를 내가 아무 데서나 한다. 이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약속을 굳이 철저히 하면서 몇 시까지 어디 무슨 벤치 앞으로 등등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가면서 서로 하면 되니까 이런 새로운 생활이 나타나겠구나. 또 위험할 때는 아무 데서나 구조를 청할 수 있겠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스마트폰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냐? 재밌긴 한데 그냥 인터넷을 이때만하게 큰 컴퓨터를 몇 대만하게 들고 다니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자적인 생각. 그러면 근데 왜 우리가 인터넷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접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의 본질을 이제 꿰뚫을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인터넷을 할 기회가 전혀 없다. 집에 가도 없고 학교에 가도 없고. 그렇다면 좋은 기능이 될 거고 집에 가도 있고 학교 가도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런다면 내가 굳이 호주머니까지 컴퓨터를 놓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다가온 삶에 대해서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 하고 질문을 하는 삶이 공동체의 삶이다. 공동체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좀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동체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공동체의 정체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좋지 않을까 해서 원론적이긴 하지만 공동체라는 건 뭐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아주 짧게. 공동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소공동체, 구역방 모임 소공동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교육에서도 20년 저는 89년도에 부재였는데 옥수동 성당에 부재 실습단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월 이신부님이 이렇게 구역반 모임을 복음을 한 장짜리 A4지 한 장짜리에다가 복음을 쓰고 밑에다가 질문에 복음의 묵상 요점 한두 가지 그리고 대화 나눌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짜리를 이렇게 좀 나눠주고 같이 묵상하고 이제 이런 구역방 모임을 이제 한 걸 봤어요. 그리고 소공동체 운동이 이렇게 이제 수입이 돼서 그 운동과 이 정월 계신 분님이 본당에서 시도했던 그것을 결합해가지고 서울교구의 소공동체 운동의 이제 기초로 이제 삼았죠. 거기 하는 소공동체라는 표현에서부터 크게는 유럽연합이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의 개념이 얼마나 크고 또 다양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든 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각자의 삶을 모아놓은 집합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정신, 영성, 사상 여기에 자신이 결합되어서 사는 것을 공동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그 규정을 그렇게 확실하게 지능한다. 공동체라는 것을 그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내가 사는 형태는 이렇게 살고 주변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더라도 그 정신 하나에는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 자기의 행동 양식이 그 정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자기의 그 미션에 대한 응답이 그 정신에 비추어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란. 그러니까 각자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걸 공동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좋은 생각이라는 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각자의 좋은 생각은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생각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공동체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성과 공동체의 이념이나 사상이 옳음, 즉 정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라는 전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뭐 경전에 두든 전통적 가르침에 두든 어떤 제시된 그 이념은, 영성은 옳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자기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죠.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는 어쨌든 핵심적인 것에는 난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일반 사회 단체에서 단체의 구성 요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이제 목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목적이 있죠.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결합돼서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멤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활동을 지원해주는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단체의 활동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는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조금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쓰게 되죠. 첫째는 영성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 영성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성 멤버들을 인정 내지는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물적 토대라는 건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성과 관계, 즉 인정, 사람의 정의라는 것,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이제 물적 토대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노동이라는 것은 영성과 관련이 있고 또 관계에 관련이 있고 건강에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그런 것은 좀 달리 이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여기 이제 이 카메라를 세워놓는 이 다리가 세 개인데, 세 개의 다리가 네 개의 다리는 그 중에 하나는 떠 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튼 세 개가 완벽하게 이제 1차원적으로 지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기둥 중에 영성이 무너져 있는 사회,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하나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해체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공동체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좋은 생각을 공동체에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영성과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출가를 해서 와서 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핀트가 잘 안 맞는 것들이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번에 이제 수행의 대상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몸이 되어야겠다. 공동체적이지 않은 것이 나한테 있고,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습득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습득할 것은 학습하고 그대로 가져야 될 것은 방향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되고 또 아주 나쁜 것은 아주 버려야 되고 이런 그 노력들을 이제 공동체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소한 교양에서부터 덕성, 지식 그런 모든 것들 공동체 수행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함양과 안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음을 함, 드높일 앙. 그래서 함양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공동체의 몸으로서는 필요한데 나에게 없는 것 그거를 내가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함양이라고 하고 방향이라는 것은 드높인다 내가 나한테 있는 조그만 것을 성장시킨다 작은 것을 크게 하고 낮은 것을 높은 레벨로 올리고 이런 것을 이제 방향한다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공동체 수행 원리에 해당되지만 함양과 안양의 원리에 의해서 공동체 수행으로 다가간다. 우리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그 수행 원리, 자꾸 이제 이 주제가 수행이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뭐 수련이라고 해도 좋고, 뭐 훈련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각자 좋은 대로 생각합시다.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 수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자 교류를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영세관 신앙인이 되는 것. 그랬을 때 한 비신앙인이 신앙인화하는 그 과정에 교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 교리가 하나의 원리가 있다. 내용으로 본다면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그 원리는 정화와 조명이라는 거죠. 정화와 조명.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화라는 것은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제거시키는, 정화시키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조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조명, 은총의 조명, 새로운 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보는 작업을 성찰이라고 하고 정화와 조명을 단계를 거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실행하는 시간을 완덕이라고 표현해요. 대대대사의 완덕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완덕이라는 건 실천에서 완성까지 끝없이 안양되는 삶을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얘기할 때 완덕이라고 하면은 십자가 성료안의 개념으로는 합일이고 대대대사 성료의 표현으로는 완덕인데 그 완덕도 이제 7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한 방 한 방을 거쳐가면서 더욱 아버지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합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밤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찰, 정화, 조명 다음에 완덕이라고 할 때는 그 완덕을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완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행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수행에서 이 성찰이라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 저희는 이제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이제 이거저거 묻기도 하고 그러지만 7박 8일 단기 입총을 해요. 그러면 단기 입총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처음에 올 때는 알고 싶은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별로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도 며칠 지나면 알고 싶은 게 없어. 다 들어가니까 닫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거든요. 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눈만 뜨면 다 같이 생활하는데 뭘 숨겨 거기서. 그리고 숨기는 것도 이렇게 무슨 격식을 찾는 것이어야 숨기든지 말든지 하지. 풀어놓고 사는 삶에서 자기의 좋음과 싫음과 모든 감정의 표현들을 다 하면서 사는데 뭘 거기서 숨기는 걸 다시 하겠어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죠. 함께 살다가. 왜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조명이고 울긋불긋하고 이렇게 그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야 자기가 은폐도 되고 뭐 되겠지만 백지장 위에다가 자기 이름 써놨는데 그거 뭐 다 들어간다. 자기 모습 하나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자신도 못 봤던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서 아이들이 평화교육이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아이들이 오면 그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애들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오면은 욕설을 쓰는 순간에 큰 난리가 날 것처럼 아주 정말 난리를 다 피워. 너 때문에 네가 욕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너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할 거고 너 왜 욕을 해? 공동체에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들어올 때 내가 설명 다 했고 인천 미사 때 이렇게 선서도 했고 왜 욕을 해? 너를 지금 욕 한 번 했다고 쫓아낼 거냐? 한번 용서해 줄 거냐?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난리를 피워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 난리를 피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교육 방식이고. 현재 아이들이 그 영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 일반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은 욕설을 너무 많이 해요. 또 실제로 어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떤 세계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그런 국지적인 그런 세계의 것을 뭐 몇백만 명의 관객이 드는 그런 영화로 전 국민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것은 영화인들이 돈벌이보다는 좀 더 이것도 하나의 세상에 도덕을 세우는 기능으로서의 영화라는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애들도 그런 애들이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그 욕을 이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우리 애는 욕할 줄 모른다. 아, 얘가 욕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욕을 할 줄 모른다니. 그럼 불러. 데려다 놓고 앉아서.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욕하냐, 안 하냐? 욕한다. 언제부터 욕을 했냐?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우리 애는 욕할 줄 모른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내 자신, 내 모습, 내 남편의 모습, 내 아내, 내 자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발견하기에 아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습에 자기 모습을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즉시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성깔 볼 수도 있고, 평소 때 난 전자는 사람 같았지만, 뭐 상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인정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좋은 삶이라고 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이 안에서 그런 갈등을 대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내 자녀가 서울에서 살 때는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 애들과 함께 모여서 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내 자식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아이인데 이 공동체에 와서 이 문제가 드러났다 하면서 그 문제를 공동체에다가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참 나의 이런 모습을 보게 해주다니, 이대로 갔으면 내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욕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아이로 내가 보고 살 걸 갖다가 이걸 나한테 가르쳐 주다니 공동체가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주는 삶의 성찰의 위대한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에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나의 몸은 이렇다. 내가 공동체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적어도 내가 20년 후 공동체에 산다면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모두가 통하는 그런 정도의 수행력을 가져야 되겠다. 뭔가 어떤 구체적 모습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5년 정도 후부터는 공동체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공동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를 보면은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적으로 설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걸 보고 이제 수행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수행 목표를 향해서 정화와 조명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네, 수행의 대상으로는 본성적 욕구, 사람의 본성적 욕구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 그 세 가지의 욕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빠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빨 줄 알고, 잠자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잠을 잘 줄 알고 이 세 가지에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것은 그
그것을 창조주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탄생하게 해놨다 한다면 그것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몸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먹고 자는 것도 똑같죠. 사람이 못 먹는다,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러면 어디 아픈 거죠. 잠이 안 온다.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욕이 없다. 사회가 구성이 되겠어요? 우리 시대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욕구는 안 가르쳐도 하는 욕구인데 이 세 가지에 태어날 때 가는 생리적인 본성적 욕구가 복수의 사람들, 즉 다수의 사람들 또는 사회적 관계로 대면했을 때 소유욕과 명예욕과 지배욕이라는 형태로 도달한다. 그러니까는 식욕은 소유욕의 형태로 하고 수면욕은 명예욕의 형태로 하고 또 이 성욕은 지배욕의 형태로 한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가르침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 식탐에 조심해야 식탐, 식욕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걸 막 범죄식이에요. 고기를 막 탐한다든가 양념을 많이 하고 막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식이에요. 세 가지의 욕구 중에 제일 이제 가장 출발점 되는 것이 이제 식욕이니까 이 식욕을 잘 다루면 다른 것들도 잘 다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행에서 등장하는 것이 정욕에 대한 다스림이기 때문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정욕은 식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정욕은 다스려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연은 남는 것을 덜어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사람은 가진 것을 더 채우려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본성적인 이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저는 이제 그거를 똑같은 욕구라고 표현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사회적인 그 욕망으로 드러나는 관계를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욕망 가운데서 우리 마을에서 이제 경험하는 바는 존재감. 존재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명예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이제 신학교에 유명하신 교수님께서도 옛날에 그분은 이제 신학교 학장을 3번을 하셨어요. 백민관 신분 3번을 하셨는데 정희채 신부님한테 바톤을 넘겨 여기 이제 정희채 신부님이 이제 학장 하실 때 이제 그 이치미실에서 하는 말이 내가 진짜 돈의 욕심이 있나 여자의 욕심이 있나 다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명예욕이더라. 그래서 내가 3번씩 수락을 했다. 뭔 얘기인 척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진짜 버린다. 이러면서 이제 이치미실 하신 말씀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명예욕이라는 것을 이제 공동체로 사는 데는 그걸 명예욕이라고 직접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제
존재감 이렇게 저는 바꿔서 표현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존재감이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처음부터 걸리는 것이 그 문제고 마지막까지 걸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산 사람도 걸리고 소유욕 같은 거는 정리가 굉장히 빨라요.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 버벅대더라도 그런데 그런 역할 자체도 하나의 자기 존재감과 관련이 될 때는 상당히 날카로워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무시당하고 가족들 앞에서 아는 척 할수록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뭐 끝까지 자기 존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공동체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 시대가 이현학 신부님께서 이제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얘기의 내용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공동체적 수행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이제 대안의 삶을 찾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역시 내 개인이 어떤 삶의 부정성을 통해서 출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이런 시스템, 이런 가치체계, 이런 상품주의적 가치체계로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부정을 했을 때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출발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대안의 삶을 추구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안적 삶을 찾는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수행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아니니까 대안을 찾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대안이라고 하다가 찾고 보니까 결국은 없었던 걸 새로 찾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걸 복구하려는 것이 결국은 대안이기에 저는 아예 솔직하게 원한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한 사회, 대안 사회라는 말 대신에. 제가 수도원 관련된, 수도회 관련된 분들 만날 때마다 또 여러 주교님들과 대면할 때마다 우리 예수사리를 아시고 찬이의 말을 아시는 분한테는 얘기를 대화를 하죠. 예수사리가 뭔데 그런 분한테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없고 말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이 시대의 대안을 찾는 것이 사목의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될 것 같다. 옛날에는 세상을 도구화시킨다는 그 무기를 복지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 다 전부하니까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건 뒤치다거리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제는 이 시대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대안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대안학교, 대체의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기업도 사회적 기업 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을 꼭 정부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금 그때서 이제
그 교회 학교 쪽에서 이게 뭔 내용인 거 보고 들어가 보면 그래갖고는 안 되고 또망또망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애를 써서 나타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교구에서도 그쪽에 돈을 40억씩이나 할애를 해서 지금 생태교육 공부와 전공부를 세우고 있고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에서도 산청 인해병원에 남은 시설을 가지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모아졌고 하나둘씩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저기서 등장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것을 열어가야 되는 일을 수도회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 교구에서는 항상 누가 잘 해가지고 이게 좋은 곳으로 확정이 되고 돈도 안 들고 잘 어느 정도 묘목을 잘 키워보면 그때 떠다가 교회 정원에 갖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묘목을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데 네가 이거 아니고 원래 교회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카리스마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에 노선이 있고 제도가 주도하는 노선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공리하고 나눈다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라인이요. 우리는 그쪽에 줄 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한 사목, 즉 원한 사목에 관한 대상들 이런 것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재산이 좀 있고 그러면 아파트 한 18평이나 20평 정도 수준으로 확 줄이고 물건 가구도 정리를 하고 단양에 오면 단양이나 제천에 이런 데는 아파트 20평 이내면 경매에 나오면 4천만 원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거 줄이고 돈 다 정리해가지고 학교도 하나 세우다가 실패도 하고 또 한번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대안학교 공동체가 이런 거를 좀 추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대안학교가 이제 어떤 통계로는 270개, 어떤 통계로는 220개, 또 뭐 문교부에서 얘기하는 140몇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개신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에서는 3개 있었다가 이제 하나는 정규학교가 되고 2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대안학교라는 거 문 열자마자 10,000원입니다. 저도 어제 영천에 산자연학교 갔었는데 학생이 60명이래요. 조그마한 폐교 가지고 하는데 전국에서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불교 공동체의 학교를 가도 거기 천주교 신자들 다 있고 개신교를 가도 거기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칠성사 작은 학교를 기획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온 양반이 우리 천주교 신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이 자원들이 다 그런 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좀 이제 하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시대의 징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가 어떤 그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그거는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은 퇴화한다. 원리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스마트폰의 발달을 보면 진보하는 것 같고, 또 우주를 이웃나라 가듯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엄청난 기술 진보를 이룬 것 같지만, 그 기술이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 기술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상품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은 퇴화하는 인간이다. 이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거품 경제, 이런 거 요즘 이제 신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그때 이제 반토막이 나서 도쿄 시내에 55%까지 떨어지고 건축 가격이 이랬던 것이 좀 복구가 되는데 60%, 65%까지 약 10% 정도의 그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 우리 마을에서도 면담을 이렇게 하고 찾아오신 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 아파트 막차 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운마다 뭐 용인이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일하고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 30평짜리 이렇게 하고, 그것도 살 것이 못 되니까 전세 내놓고 이렇게 이제 갚아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자기 차례가 돌아왔다는 건 막차거든요, 사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다시 뭐 옛날 수준으로 가고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전망들을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는데 시세보다 요즘 아무리 거리 안 된다고 한 20% 정도 내놓고 그러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지만 부자들도 안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겨우 아파트 하나를 해서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어떻게 그거 이제까지 들어간 이자가 얼마인데 그걸 포기하고 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걸려서 어떻게 될 건지는 몰라. 정말 이런 것이 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근본위 제도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걸 한번 공부하시고,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왜 미국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왜 이자도 없는 돈을 전 세계에 뿌려대면서 각국 정부가 빚잔치를 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시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다가 엄청난 돈을 빌려주려고 한국 사회의 자산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려면 컵 이거 200원짜리를 400원이라고 하고 500원짜리를 1000원이라고 하고 해야 된다. 근데 200원, 300원, 500원이라는 것이 거품이다. 이것이 지금 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이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과잉사회. 과잉사회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하게는 하다못해 음식 하나라도 어디 가서 먹으면 남죠. 지금 부족하면 안 하죠. 그러면 음식이라는 게 먹고 남아도 음식이 남아있어. 음식을 부족하게 했을 때 옛날에는 음식을 부족하게 했어도 또 남아. 왜? A를 차리느라고 남아. 남긴 남아. 근데 A를 차리느라고 음식이 남는 것과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아서 남는 사회는 굉장히 차별이 있는 사회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나가 넘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차도 넘치고 넘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더 쉬워요. 넘치지 않는 것 찾아가고. 자발적 노예화와 자기 착취가 옛날에는 노동이다 이런 것도 다 강제 노동입니다. 그래서 억압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와. 나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 휴일을 쉬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싸워. 노동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런데 지금은 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어. 나 휴가 안 가. 그러고 일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자본주가, 사업주가 노동자의 삶을 돈은 조금밖에 안 주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져. 가족이라는 의식. 그래서 그것이 강제로 너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 일해야 돼.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너 일하기 싫으면 운동? 너 일하고 싶으면 이만큼 해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런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걸 뭐 성과사회라고 해. 성과사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그 시대의 대안을 참다해서 공동체로 알고 있지만 그 공동체의 핵심은 대가족 제도의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두가 그 상업주의의 손길에 의해서 장사꾼의 손길에 의해서 출생하고 죽어간다. 태어나는 것 산부인과에 안 가고 산부인과 의사 손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밤에 열이 나고 그러는데 119 불러서 안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육, 직업, 나중에는 마침내 죽음도 중환자실에서 내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장사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자체를 장사꾼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족 제도의 부활입니다. 대가족 제도 안에서는 출산을 할 수가 있죠. 아기가 경기가 나면 어떻게 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죠. A 범죄를 가르치고 A 염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있죠. 직업을 지금처럼 모두가 다 월급 받는 직업으로 나가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고 한 사람은 이런 역할을 맡고 해서 각자의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낼 수가 있죠. 죽음도 온 가족이 호스피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런 대가족 제도의 사회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새 대가족 제도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할머니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다 모으면 산업도 농업으로 막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아기가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까지가 함께 살면 아니라 그 안에 자신들의 경험을 내어놓으면서 그걸 공유하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족 제도와 함께 이제 세 번째 농업의 산업으로서는 농업의 의미
그 생활의 구조로서는 작은 삶, 정주 생활, 이런 이제 뭐 반디의 마을 자치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주 사회라는 것이 중요해요. 정주 생활. 베네딕토 성인의 개념인데, 스토비치가 나오는 얘기인데, 정주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 돌아다니지 않아요? 너무너무 돌아다녀요. 사람처럼. 뭐, 방송에 신문에 뭐 하나 떴다면 그거 한번 확인을, 점을 찍어야 돼. 그걸 점을 찍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국을 이제 누비고 다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삶이다. 공동체 교육,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교육의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노동을 통한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사회에서는 아이들한테 노동을 가르쳐요. 일본의 야마기 신증 공동체가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통일교대야 되신 거거든요. 그 이유를 방송에 고발 프로그램이 몇 번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추리닝 입고 초등학교 나되는 이런 소년들이 뭐 막 논에서 일하고 축사에서 똥 치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걸 막 방영을 해가지고 뭐 아동학대 등등 뭐 이렇게 내버려요. 일이라는 것은 손에 대보지 않고 큰 PD 기자가 지가 뭘 알아서 그걸 아동학대니 뭐니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학생은 공부만 한다는 것은 근대 교육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신분제도, 양반, 사대부 이런 자녀들은 노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신분에 의한 겁니다. 그 외에는 모든 교육은 노동과 함께 있었어요. 노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부로 그것이 확인이 돼요. 서당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당에서 가르치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현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어떤 A 염치나 이런 거를 이제 인내의지를 강조하고 이런 건 자기가 이미 가정 안에서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를 개념화시키는 것이 서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삶이 먼저 있는 다음에 나중에 교육이 있는 거다. 삶과 교육이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디가 그거를 복구하고자 한 것이 나이탈림이라는 그런 이제 교육이다. 끝으로 그 생애 주기 수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애 주기 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신 연령이 한없이 낮아지니까 사회적 역할을 담임하는 나이가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4.19 때만 해도 그 4.19의 주도 세력이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50년 전인데. 그런 걸 보면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가지고 일반 학교에 다 나가서 교사 역할했고, 상업학교 나오면 다 은행 창구에서 일했고, 주산 기획하면서 똑같은 일을 지금은 대학 출신들이 해야 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그만큼 후퇴한 거예요. 진보한 게 아니라. 적은 공부를 하고 큰 일을 해야지 진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공부를 해놓고 작은 아파트 수리하는데 왜 대학 나오는 게 필요해? 그런 것을 볼 때는 이제 그 생애 주기와 관련이 있다. 결혼이 늦는 것, 어렸을 때부터의 역할이, 큰 역할이 확 낮은 나이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교육 기간이 줄어들어야 되고,
직업이라는 것이 짧게 배워서 오래 써먹는 것을 직업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배우기는 30살 넘게 공부를 해가지고 써먹기는 그저 한 10년, 20년 써먹구만. 그러지 말고 한 5, 6년 배워가지고 평생을 써먹잖아, 농사 같은 거는. 그렇게 해가는 것이 정상이다. 결혼을 적어도 20대 초에는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녀들을 다 서둘러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결혼 자체에 대한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다가 이제 역할을 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시키는데 부모의 역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시키는 것까지는 그래 주도권을 부모가 잡고 너 결혼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수면 연장을 이제 참담한 모습의 수면 연장 이런 거는 거부를 해서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있는 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감하게 꼬리를 잘라내버리면 자식들도 좋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좋잖아요. 우리가 각자 여기 나가다가 서명해가지고 5년씩만 수명을 줄이자. 그걸 그냥 중환선실에서 꼴딱꼴딱 할 때까지 온 식구가 직장도 못 나가고 직장 가도 뭐 죄인 같고 이러면서 막 그러다 보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그 생애주기 수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은 햄릿처럼 하자. 행동은 동키호테처럼 하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수행, 사회적 수행, 개인적 수행, 생각을 하는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수행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냐? 도시락과 전업주부와 농부가 늘어나면 우리 시대는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매듭으로 전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말씀 들었는데요. 5년씩 생명을 반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적인 거라는 몇 가지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질문 신부님께 받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전에 그 산의 신부라는 신부님 쓰신 책 가운데에서 뒷부분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 장 미리 쓰시고 그래서 자기 죽음의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다시 비춰보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성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부님 말씀 들으시면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 몇 마디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결혼의 주도권을 부모가 가지고 이 부분은 시민님께서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이 부분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의 이 흐름에는 거스르시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결혼이 빨라져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과학적으로도 결혼이 빨라야
강세를 추진할 수 있다. 결혼이 빨라진다는 것은 공부가 짧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됐죠. 또 빨리 어른이 된다는 것도 됐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결혼하기 전에 실컷 연애하고 놀고 뭐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의 산업적 구조가 직장생활이나 대학부터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직장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고 등등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어서 저는 이제 가능하기만 하면 공동체에서도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건 내가 거짓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많은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최근에는 굉장히 저의 신념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 포인트는 일찍 결혼하자는 데 포인트가 그 질문의 포인트가 주도권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결혼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간다는 게 마치 어떤 면에서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의 삶처럼 계속 후손을 이어간다. 이 관점에서만 결혼을 볼 경우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대의 관점이라면 그건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자녀 출산을 결혼의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이제 교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톨스토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자녀 출산에 대해서 이제 의무가 없다. 결혼이라는 것을 개인의 행복의 한 도구로 등등으로만 생각하는 것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 뭐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은 결론이죠. 결론. 부모가 주도하는 결혼에는 행복이 있었는데 가분양적 전통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시대의 행복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정이 붕괴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세 쌍 중에 한 쌍 정도가 붕괴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것이 부모가 주도하지 않은 결혼의 유의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랬을 때는 이제 사는 것 자체가 결혼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 주도를 누가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부모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해야 할 기능,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교육에 맞추기 때문에 교육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입이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도해야 된다는 결혼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 부분은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래도 부모의 한 생을 살아온 그 지혜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가소평가하면 그래도 좋을 만한 건 아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고 힘이 있다. 부모의 선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면야 좋겠지만 아닌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그것이 되겠죠.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또 휴식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잡고 저 학생들
신부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사회하고 약간은 아까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그냥 약간은 급진적인 그런 선택, 부모님들의 선택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선택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동의를 묻는지 안 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어쨌든 그 선택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이제 언제쯤가는 뭔가 이렇게 반대의 어떤 생각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아이들과 부모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 있고 아이들의 선택은 또 언제쯤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너무 부모의 강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질문의 요시가 약간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고 그 자녀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대해서 혹시 아마 그 결혼에서 주도권 얘기랑 연장해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구체적인 것보다 내가 포괄적으로 그냥 대답을 할게요. 유년기에 부모가 하는 역할은 몸을 만들어주는 거고, 소년기의 역할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청소년기의 역할은 정신을 넣어주는 것이다. 청년기는 사상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건 부모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제 해요. 이제 교육에서는 자유가 주어지는 때가 있고 전혀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도로프 교육 같은 데서도 그때 이제 그림 지도를 할 때 강물은 반드시 푸르게 그려야 돼. 푸른색으로. 산은 초록색으로. 땅은 노란색으로. 제일로 교육 중에 자유를 강조하는 교육이 발도로프 교육인데 거기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난감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주어지는 장난감만 가지고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물에 대한 개념, 이것을 기초를 제시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그때는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도 이제 부모가 관여를 하죠. 선택에 잘 됐다는 겁니다. 청년기에 사상을 넣는 건 부모는 떠나는 거예요. 청년기가 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사상을 선택하고 살아온 관행을 교체하고 그러는 거죠. 구체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예. 나름 그 충분한 대답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거리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강의를 통해서 또 나중에 돌아가셔서 계속 그런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해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시간이